시간은 현장을 둘러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현장을 가기 전에 그래도 뭔가 좀 알고 가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준비를 많이 했는데 애초에 저도 시간이 많이 부족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어쨌든 최대한 우리가 3시에 출발이니까 좀 짧게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큰 주제 2가지 중에 하나가 사회정보, 그다음에 고려인 관련된 이야기여서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좀 먼저 개념을 잡고 가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디아스포라 얘기를 좀 잠깐 하고 그 다음에 고려인 이야기, 사인 이야기를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아스포라는 사실 이제 그 말의 어원은 이렇게 흩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한 집단이나 모임이나 여기에서 원치 않는 상황으로 인해서 이렇게 흩어지는 것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유태인들이죠. 과거에 로마의 통치로 인해서 전 세계로 흩어진 유태인들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다시 오늘날 시나이 반도로 들어가게 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얘기하는데 이 디아스포라 얘기는 유태인의 이야기만은 아니죠. 전 세계의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이 디아스포라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따지면 삼국시대부터 이야기를 하겠지만 가장 가까운 시기였던 근현대부터 우리가 이야기를 좀 풀어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 동포들의 숫자는 약 외교부 통계 750만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북한 합친 인구의 거의 10%가 해외에 나가 살고 있는 거죠. 다른 나라의 예를 들어 본다면 사실 굉장히 많이 나가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거의 모든 대륙에 나가 살고 있는데 좀 편중된 게 좀 특징이긴 하죠. 미국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중국, 일본, 러시아, 북아시아, 중앙아시아 쪽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디아스포라가 가장 많았던 시기는 조선 말기, 대한민국 시기,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 한마디로 우리 역사가 굉장히 어둡고 힘들었을 그 시기에 이 디아스포라가 많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디아스포라를 우리가 이제 크게 4개의 시기로 보통 구분합니다. 첫 번째는 개항기부터 일제강점기 전까지,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 그 다음에 해방 이후에 62년도에 정부가 이민정책을 수립하거든요. 그 사이, 그 다음에 62년부터 현재까지.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이 2 시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가장 대표적인 거는 중국 동포들이 많죠. 애초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연변을 중심으로 한 200만 정도가 중국 동포가 있었고요. 이 각각의 이야기를 다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큰 줄거리만 말씀드리면 그 다음에 일본으로 많이 건너갔죠. 일본도 약 200만이 넘는 분들이 건너가셨고, 해방 이후에 다 돌아오지 못하시고 60만 정도가 지금 자이니치로 살고 있습니다. 제가 그 오사카에 이제 쯔루아시 갔을 때 여기가 일본인가 할 정도로 가보신 분 다 아시겠지만 한국적인 풍경을 만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으로 굉장히 많이 건너갔죠. 우리나라 이제 합법적으로 이민을 가기 시작한 게 이제 미국 하와이 이주인데 이때 그 사탕수수밭에 많은 분들이 가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죠. 그때 주로 이제 남성들이 일하러 갔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못해서 이렇게 사진으로 신부를 만나서 결혼했던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너간 게 멕시코인데요. 멕시코도 미국 이민 이후에
정부에서 알선해서 멕시코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에 활동하던 선교사에 의해서 가게 됐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알선업자의 농간으로 인해 가지고 거의 노예 계약식으로 들어가가지고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이쪽 지역에 분간되는 이제 에넥갱, 이게 보통 애니갱이라고 알고 있는데 에넥갱이라고 하는 선인장인데 여기서 이제 씨를 뽑아 내거든요. 그래서 고생을 진짜 많이 하셨어요, 이분들이. 태평양을 건너와서 멕시코의 여기 유카탄 반도에 주로 사시다가 그 계약 기간 동안 너무 힘들게 고생을 하셨는데 계약 기간 끝나고 나서도 이분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말과 풍습과 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또 이 에네켄 농장에 들어가서 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 중에 일부가 이제 쿠바로 건너가서 쿠바에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멕시코 갔을 때 이 한인들의 모습이고요. 그 중에 그 헤로니모라고 하는 분이 멕시코 쿠바 혁명에 쿠바 혁명 때 그 체 게바라와 함께 쿠바 혁명을 이끌었던 그런 역사도 있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조선 말기의 그 극심한 가뭄과 그 다음에 자연 재해로 인한 어려움, 거기에 전염병, 그 다음에 관리의 학정 이런 거로 인해서 조국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분들의 아픈 역사도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역사로 보듬어야 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국, 연해주, 일본, 그 다음에 미국, 멕시코 등등 해외에 나왔던 분들의 역사가 떠났기 때문에 그들의 역사가 아니라 같은 한민족으로서의 역사를 품고 있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는 기록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 민족도 단일 민족이 아닌 다민족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우리의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 관점부터 우리가 좀 다시 세워야 할 필요가 있죠. 뭐 쉬운 얘기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 고구려 역사와 발해 역사를 우리 역사로 본다면 그 고구려와 발해에 살았던 분들도 우리와 같은 민족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거란족, 어진족, 말갈족 이런 분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을 우리 민족으로 하고 보기에는 조금 고개를 갸우뚱할 수 있겠죠. 선뜻 우리 민족이라고 동의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구려 발해 역사를 우리 역사로 본다면 같은 민족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그런 부분에 좀 마음을 열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역사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이 단일 민족의 신화가 너무 오랫동안 우리 역사 교육을 지배했기 때문에 그 민족이 강조되다 보면 배타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 안산 지역에 살고 있는 수많은 다문화 또는 동포들에 대해서 밀어내는 마음들이 생기게 된 근본적인 뿌리가 거기에 있거든요. 그 중에 오늘 말씀드린 첫 번째 주제가 고려인 이야기입니다. 이 고려인은 우리가 붙인 얘기가 아니고요. 이분들이 스스로 붙인 이름이에요. 이분들은 고려 사람이라고 합니다. 고려인이라고 하지 않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사람 인자를 써서 그냥 고려인이라고 하는 건데요. 고려인의 역사를 제가 좀 한눈에 볼 수 있게 한번 정리를 좀 해봤어요. 고려인의 역사는 여기 밑에 있는 세 번째 노란색 영표입니다. 1863년에 그 러시아 땅 연해주로 건너가기 시작해서 1913년에 이주 50주년 행사를 했고요. 1917년 러시아에 그 내전이 일어나서 22년까지 굉장히 혼란한 시기를 맞습니다. 그러다가 37년에 강제 이주가 됩니다. 그래서 중앙아시아에서 살다가 소련이 붕괴되고 나서 그 이후에 전 세계로 다시 또 한 번의 디아스포라를 겪게 되는 이 약 160년이 살짝 넘는 이 긴 역사를 어쩌면 짧은 역사를 가진 것이 고려인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요 앞에는 우리와 똑같아요. 이분들이
우리나라 1863년 고종이 등장했고 1897년 대한제국 아들 순종 황제 신년의 일제강점기 미군정기 그 다음에 오늘날 대한민국 역사가 진행되잖아요. 이 역사와 이 고려인의 역사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왜? 비록 고향을 들뜨고 떠났지만 그 조국이 늘 안타까워서 안쓰러워서 이분들이 독립운동을 하시게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분들이 우리나라 역사와 같은 괴를 하고 있지만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살았던 곳은 러시아 땅 연해주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러시아에는 아직 황제, 즉 짜르가 있었습니다. 짜르가. 마지막 황제가 니콜라이 2세인데요. 이 니콜라이 2세는 우리 역사에서 명성황후 시해 사건을 직접 보고를 받은 사람이에요. 당시 우리나라 경복궁에 사바찐이라고 하는 러시아 건축기사가 있었는데 유일하게 명성황후 시해 사건을 목격한 외국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장면을 그대로 당시 러시아 공사했던 베베르한테 얘기하고 베베르가 러시아 황제한테 비밀 문서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니콜라이 2세가 명성황후 시해 사건의 전말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서를 딱 덮으면서 앞으로 이 문서는 100년 동안 절대 공개하지 말아라고 했어요. 그래서 100년 이후가 되는 1997년에서야 그 니콜라이 2세가 덮었던 그 문서가 세상에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명성황후 시해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게 된 거거든요. 어쨌든 마지막 짜르였던 니콜라이 2세가 죽고 나서 레닌에 의한 러시아의 내전이 생기죠. 이 같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적군, 백군이 싸우게 됩니다. 결국은 소비에트 연방이 소련이 등장하게 되죠. 이 시기에 이 러시아의 이 움직임을 이 고려인들도 함께 감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어서 아시다시피 1914년에 1차 세계대전, 39년도에 2차 세계대전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즉 고려인들은 한국인이면서 소련에 살고 있으면서 1, 2차 세계대전을 겪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왜 1차 세계대전을 겪었을까? 라고 말씀하시겠지만 1차 세계대전 일본이 참전했죠. 2차 세계대전 당시 이 2차 세계대전 때는 고려인들이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된 후였습니다. 중앙아시아에서 살 때 이 2차 세계대전 때 소련이 참전하기 때문에 거기에 소련군으로 참전하게 됩니다. 중앙아시아 고려인들은 소수민족이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어떤 그 나를 포함한 우리 고려인들이 살기 위해서는 소련으로부터 쉬움만 미움을 받지 않는 민족이 되어야 했던 거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에 소련군으로 참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 역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세계적인 대전환기였던 이 시기에 그 모든 것들을 고려인들이 다 안고 살았다는 겁니다. 고려인의 역사를 좀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조선 말기에 이런 어려운 점들 때문에 연해주로 건너가시게 됩니다. 이게 이제 초창기 건너갈 때 모습이에요. 이게 이제 러시아 연해주에 있는 모습인데요. 여기 지금 우리 조선 사람들이 있고 여기 지금 러시아 군인이 있습니다. 당시 연해주는 1860년에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 베이징 조약이 체결되면서 이 연해주 땅이 러시아 땅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연해주 땅에는 러시아 사람이 없었어요. 초창기에는 군인들만 러시아 수도가 지금 저쪽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데 여기까지 너무 거리가 멀잖아요. 지금 반대편이기 때문에 러시아 사람들이 여기까지 올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극동 연해주 지역에는 군인들이 쉽게 말해서 국경을 지키기 위해서 와 있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 빈 땅에 우리 고려인들이 건너가서 그 지역에서 살게 되죠. 특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만강 건너서 이쪽에 여러 지역에 퍼져 살다가 나중에 이 연해주의 주도인 블라디보스토크를 중심으로 해서 우스리스크, 저 위에 하바롭스크 등등등 이쪽 지역에 많이 퍼져서 살게 됩니다. 대략 인구가 계속 증가하게 되는데
37년도에 강제 이주될 때 인구가 약 한 20만 정도 됐습니다. 처음 건너갔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쓰던 역전이죠. 그대로 사용합니다. 우리 말, 우리 음식, 초가집, 심지어는 무당도 있고요. 심지어는 과거 시험으로 문학을 건너서 도국으로 들어옵니다. 그 정도로 어찌 보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가면서도 우리의 전통을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여전히 김치, 밥, 명절 다 지키고 삽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지금도 고려인분들이 억양이 함경도에서 가장 많이 건너가셨기 때문에 북한 억양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한국의 음식 문화를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치를 침치라고 한다든지 국수, 국시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비록 환경은 달라졌지만 우리의 음식 문화, 의복 문화, 정식 문화는 그대로 간직하고 살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포시에트라고 하는 곳이고요. 앞에 넘어가겠습니다. 주로 농민들이 건너왔기 때문에 주로 농사를 많이 지었고요. 포시에트에 남아있는 박물관인데 37년도에 강제 이주되고 나서 그곳에 있던 고려인들이 남긴 죄송합니다. 그 유물들을 이렇게 쭉 모아놓은 곳이에요. 봤더니 우리가 과거 시골에서 많이 사용하던 농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자, 한편 1905년 을사늑약 이후에 연해주에 독립운동하러 갔던 많은 의병들 그리고 독립운동가들이 이곳에 집결을 하게 됩니다.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게 그 중군이 형인데 안정근 의사가 처음에 의병 활동하러 왔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연추에서 의병을 모아가지고 하산을 와가지고 두마강을 건너서 신화산 이쪽으로 옵니다. 근데 뭐 잘 아시다시피 안정근 의사가 천주교 신자잖아요. 그래서 일본군을 잡고 풀어줍니다. 포로에 대한 제네바 협정을 지킨다고. 그렇지만 결국은 그 일본인이 다시 일본이 끌고 와가지고 우리 의병들을 치죠. 그때 의병들이 절대 이 일본 군인을 도와줘서는 안 된다라고 했지만 안중근은 끝까지 풀어주죠. 그래서 결국 혼자 도망쳐요. 혼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내가 한 방에 끝내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 유명한 하얼빈 의거를 감행하시는 거죠. 요양만.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의병 활동, 유인석을 포함한 그리고 뭐 성명회, 권업회 뭐 등등등 대한광복군 정부 이런 분들이 다 연해주에서 활동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동희 선생, 단재 신채호 선생, 그다음에 이상설 이런 분들이 다 연해주에서 활동하신 분들이에요. 또 1919년 3월 1일 날 국내에서는 3.1운동이 있었지만 연해주에서는 3월 17일 날 똑같은 만세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나 그 이듬해 1920년 일제가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많은 한인들을 급습을 해가지고 희생을 많이 당합니다. 이때 당시 연해주 고려인의 대부였던 최재형 선생도 일본에 의해서 희생이 됩니다. 가장 유명했던 분이 바로 이제 이 최재형 선생인데 최근에 와서야 이제 이 최재형 선생이라고 하는 분이 국내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뭐 다른 분은 다 잊어버리시면 되는데 고려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 누구냐 그러면 바로 이 최재형 선생 한 분만 여러분이 기억하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일종의 이런 분이세요. 그 어렸을 때 러시아로 건너가서 어렵고 힘들게 살았습니다.
네, 그 당시 그 집을 나와서 고생고생 하던 차에 그 러시아 한 부부의 양부모를 만나가지고 그 부모님께서 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언어, 풍습 다 익힌 다음에 나중에 이제 커서 군수업에 손을 대면서 막대한 부를 얻게 됩니다. 아마 뭐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분이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해서 그 많은 돈을 다 기꺼이 다 내어놓으시고 직접 독립운동을 나섰던 그런 분입니다. 일제가 와서 이 4월 참전 때 많은 조선인들을 이렇게 죽이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여행 한 분만 더 소개할게요. 그 서울역에 가시면 구서울 역사공원이죠. 지금 이제 신역사가 있고 구 역사공원에 가시면 바로 옆에 이분의 동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강우규라고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연해주 대한노인단 노인동맹의 단원이세요. 이분이 여기 지금 오른손에 수류탄을 들고 있잖아요. 1919년 3.1운동 이후에 당시 조선의 총독이 한마디로 잘립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총독이 와요. 그 총독이 부산에서 배 타고 내려가지고 시작하고 서울역에 내릴 때 그때 이 폭탄 투척을 한 분입니다. 65세의 할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65세하고 이 당시 65세는 다르겠죠. 네. 제가 이분의 이 사진을 볼 때 이 문매가 정말 살아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너희들 뭐하냐. 나는 내가 이 나이에 폭탄을 들었다. 젊은이들이여 각성해라. 라고 큰 일깨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자, 그 외에도 수많은 연해주 고려인들의 항일 운동을 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넘어가고요. 그 중에 잘 아시다시피 카자흐스탄 크젤오르다에 있었던 홍범도 장군께서 국내로 지난 광복절 때 돌아오셨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많아요. 말씀하시라고요? 빨리 끝내라고 신호를 아마 대한민국의 많은 분들이 이거는 그냥 저의 사견입니다. 홍범도 장군이 국내로 돌아오신 것에 대해서 당연하다, 너무 늦었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들 하세요. 네. 다른 의견도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홍범도 장군이 국내로 돌아오는 것에 대한 여러 의견 중에 이런 의견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분의 고향이 평양이시잖아요. 국내에 오신다면 자기 고향으로 가시는 게 맞잖아요. 그럼 평양으로 가셔야죠. 북한이 반대했어요. 두 번째는 이분이 뭐 보시다시피 뭐 카자흐스탄에서 이렇게 뭐 허름한 아무도 찾지 않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보다시피 이렇게 그 독립기념관에서 국내에서 이분의 묘, 그 다음에 카자흐스탄에서도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뒤에 계시는 분은 개봉 선생이라고 우리 고려인 중에 대표적인 역사학자이면서 국어학자이십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이렇게 크젤오르다 시내 중앙 묘지에 잘 모시고 있었어요. 근데 고려인들 사이에서는 이분들이 홍범도 선생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큰 힘이 대해주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고려인분들 이분들 홍대장이라고 부르거든요. 홍대장님이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게 있었던 거죠. 그런데 갑자기 가버리시면 남아있는 50만 고려인들은 우리의 욕심이 좀 너무 컸던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있는 거예요. 그런 의견도 있다는 거예요. 뭐 우리야 뭐 멀리 타국당에 묻힌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국내를 빨리 모셔야 된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족들이 처음에 반대했어요. 후손들이. 왜냐하면 국내로 오면 분명히 이제 현충원을 갈 텐데 그 현충원에 친일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죽어서 우리
조상이 친일파와 같은 곳에 묻혀 있느냐. 우리가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직도 있잖아요. 제 사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937년에 스탈린에 의해서 이 사람에 의해서 강제 이주가 되죠. 37년이면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2해 전입니다. 그래서 당시 소련도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소련 땅 안에 소수민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민족의 이동으로 친다면 우리 고려인의 37년 강제 이주는 뭐 그렇게 큰 숫자는 아니에요. 더 많은 숫자가 이동한 건 뭐 독일이라든지 폴란드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하지만 우리 고려인들의 강제 이주는 그야말로 몽땅 싹 다 이주했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런데 당시 소련 당국에 의해서 고려인들의 지도자급 인사 약 2,500명을 갑자기 잡아다가 다 총살시켜버립니다. 이게 중국에서도 있었더라고요. 중국에서도 조선족 중에 약 한 3,000명을 잡아다가 주인이 있었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가 됩니다. 이주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일반적인 게 39년도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면 일본이 소련을 칠 거다. 과거 소련이 한번 졌잖아요. 러일전쟁 때. 그러니까 일본에 대해서 늘 경계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 연해주 지역에 일본인과 똑같이 생긴 고려인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고려인들이 일본의 스파이 노릇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이유인데 뭐 그 외에 중앙아시아 지역은 소련 연방으로 본다면 식량 창고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고려인들이 농사를 잘 지으니 이들을 뭉쳐 모여가지고 이쪽 지역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자. 그런 이유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강제 이주를 시킵니다. 근데 그것도 아주 폭력적으로 시키죠. 하루아침에 짐싸 해가지고 이분들을 기차에 화물칸에 태워가지고 먼 약 6,000km의 그 사막길을 건너서 가게 됩니다. 여기 블라디보스토크 출발해가지고요, 이리크츠크 건너가지고 처음에 도착한 것이 우슈토베라고 하는 카자흐스탄에 있는 곳입니다. 벌칸에다가 내려놓고 그리고 이듬해에 주변 지역, 예를 들면 뭐 우즈벡, 기르기스탄, 타지키스탄, 뭐 투르크메니스탄 등등등 스탄 지역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서 또 힘들고 어렵게 살죠. 초창기에 살았던 분들의 묘입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았지만 특유의 근면함으로 또 당시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집단 농장이 콜호즈라고 부르는데 그 콜호즈에서 타 민족들보다 우수한 또 굉장히 성실한 삶을 살면서 수많은 노동 영웅들이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분이 이제 우즈베키스탄의 이제 김병환 농장인데 이분은 노동 영웅칭을 2번이나 받아요. 그러면서 현재 우즈벡에 이렇게 이분의 박물관도 있습니다. 단란했던 설 명절 때의 고려인 모습입니다. 그 이후에 이쪽 지역에 살던 우리 고려인들은 우리의 전통, 우리의 문화를 지키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침치라고 하는 거고요. 김치를 만들어 먹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당근으로 김치처럼 만들어 먹었습니다. 마르코프차라고 해서. 그런데 이제 겨우 지역에서 안정적인 삶을 살려고 했는데 이제 소련이 해체가 되네요. 91년에. 그러면서 뭐 잘 아시겠지만 이 나머지 나라들이 다 독립을 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 국내에 들어와 있는 고인 중에 가장 많이 들어와 있는 나라가 이 우즈베키스탄이에요. 왜냐하면 우즈베키스탄이 민족주의가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소련을 내쫓는 거죠. 니네 나가라 하면서 우리는 러시아어를 쓰지 않겠다. 물론 공용어를 쓰고 있긴 하지만 그러면서 공직에 있던 우리 많은 고려인들이
원래는 과거 소련이 왔기 때문에 니네는 같은 소련으로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직을 다 나가게 하고 또 언어를 민족어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고려인들은 우즈벡 언어를 쓰지 않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는 거죠. 현재 러시아를 포함해서 동아시아들이 약 50만 명의 우리 고려인들이 살고 있고요. 그분들이 이제 국내로 최근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고려인들이 먹는 음식이에요. 오늘 위원장님 고려 음식 여기 가려고 했는데 네. 오늘 코로나 때문에 네. 영업을 안 해요. 또 앞집 하려고 했더니 예약이 돼 있다 그래서 네. 오늘 고려 음식 못 먹는 거네요? 지금 어제 그래서 예약을 못했어요. 아, 네. 아쉽네요. 이게 저걸 이제 먹어야 돼요. 네, 이걸 뭐 드셔야 되는데 샤슬릭이라고 하는 이름은 꼬치구이.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쌍사라고 하는 아주 맛있는. 현재 국내에 한 8만 명 정도 거주하고 있고요. 안산에는 떼골과 사동을 중심으로 해서 한 18,000에서 2만 명 정도. 그 외에 광주, 인천, 연수, 한강마을, 경주, 청주, 경기도에 굉장히 많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긴 해요. 비자 문제, 의료 문제, 교육 문제, 주거 문제 등등등. 우리가 동포라고 하지만 이분들에 대한 좀 따뜻한 시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 중에 오늘은 좀 이따가 이 떼골에 있는 고려인 지원단체 너머를 좀 방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인은 이제 동포이고요. 한인 디아스포라의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고, 이분들이 한국에서 이제 마지막 정착을 하러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분들을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웃으로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소망입니다. 자, 두 번째는 사리 동포 얘기인데요. 우리 3시 출발이죠? 다 하고 가세요? 다 하고 가세요? 괜찮습니다. 네, 빨리 할게요. 이따가 우리 여기 이제 고향마을에 가시면 요 기다림이라고 하는 조각상을 좀 만날 겁니다. 요거는 요게 그 항구에 배 정박할 때 끈으로 이렇게 배 묶어놓는 것인데 누나가 동생을 이렇게 업고서 그 부모님을 기다리는 하염없이 기다리는 그러한 작품입니다. 고향마을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 위치는 그 지하철 한대 앞 역이 있지 않습니까? 한대 앞 역에 그 이쪽 신도시 방향으로 나오시면 그 이제 광장이 있고 그 로데오가 있는데 계속 직진하면은 한양대 쪽으로 오죠. 왼편에 바로 고향마을이라고 하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8개 동이 있는데 그 동에 이 살림 동포들이 지금 살고 계세요. 근데 그 고향마을 아파트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사세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가 없고 애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고향마을은 저희는 그렇게 표현해요. 안산에서 섬 같은 곳이다.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있으니까 일단 아파트가 너무 조용해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분들이 지금은 이제 정말 많이 좋아졌는데 예전에는요 이분들이 사회에서 왔잖아요. 근데 왜 갔는지 왜 이제 왔는지 그런 거 하나도 따지지 않고 소련에서 왔다고 이분들은 저 사람들 빨갱이야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황당한 거죠. 빨갱이에 대해서도 잘 모를 뿐더러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 차가운 거예요. 주변에 있는 그 젊은 엄마 아빠들이 애들 보고 절대로 저기 가지 말라고 할 정도였었습니다. 거기가. 지금은 이제 좀 많이 좋아졌지만 그래서 그 살인 동포들이 왜 안산에 들어오게 됐고 왜 여기에 살게 됐는지 그 역사를 좀 우리가 좀 짧게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자면 또 1904년 5년으로 가야 돼요. 바로 러일 전쟁입니다.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죠. 사실 뭐 승리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긴 한데 뭐 어쨌거나 이 시기에 일본은 전쟁에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일본을 바라보는 시선이 많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저 일본은 과거에 중국도 꺾더니 이제는 러시아마저 꺾었네. 그 아시아에서 이제 일본을 능가할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쩌면 우리 스스로 일본은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나라야 라고 하는 생각이 갈수록 깊어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친일파들이 득세를 하게 되는 하나의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러일 전쟁 끝나고 나서 이게 지금 미국의 포츠머스에서 강화 조약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이에요. 이때 미국이 이제 중재를 한 거예요. 야, 니네 좀 이제 전쟁 끝내라. 좀 사이좋게 지내라. 라고 루즈벨트 대통령이 할 때 그때 모습인데 잊지 마세요. 이때 이제 아주 중요한 협약을 15개 조항에 체결하는데 그 중에 이제 바로 이 사할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할린의 그 지배권을 일본한테 넘기는 거예요. 물론 이제 다 넘기는 건 아니고요. 절반만 딱 넘기게 되는데 사할린의 역사를 본다면 그때 이제 사할린이 일본에 넘어가긴 하지만 사실 우리는 역사적으로 이 러일 전쟁 이후의 포츠머스 조약은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제 완전히 일본으로 넘어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일본이 러시아가 얼지 않는 한국 부동항을 얻으려고 자꾸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조선을 그렇게 눈독을 들인 거예요. 조선을 차지해야만이 겨울에 얼지 않는 배가 다닐 수 있는 항구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끊임없이 조선에 관심과 애정을 들였는데 일본이 딱 막아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조선은 우리 거니까 국제사회에 알린 거예요. 손대지 마. 이거 내가 찐했어. 이건 쉽게 말해서 영국, 미국, 이제 러시아까지. 그래서 그 이후에 러일 전쟁이 한참 진행되고 일본이 승리로 넘어가는 그 무렵에 바로 을사조약을 체결하는 거거든요. 이제 조선은 우리 거가 됐다라고 인식하는 그 순간. 그래서 우리한테는 이 러일 전쟁이 그냥 러일 전쟁이 아니었던 거죠. 바로 이쪽 연해주 동쪽에 길게 늘어서 있는 이 섬이 바로 연해주입니다. 이게 이제 홋카이도고요. 그래서 이 긴 섬이 이쪽 캄차카 반도와 함께 가장 극동에 떨어져 있는 여기는 섬이고 여기는 이제 반도이긴 한데 어쨌거나 이 사할린해라고 하는 말의 뜻은 13세기 몽골인들이 붙인 이름인데요. 검은 강으로 들어가는 바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검은 강은 흑룡강인데 이쪽 러시아한테 땅을 넘겨주기 전에 있었던 이쪽 강을 말하죠. 그 다음에 아이누, 원래 이곳에 살고 있던 원주민이 아이누인인데 자작나무의 섬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산인에 가면 자작나무가 엄청 많습니다. 그냥 넘어갈게요. 이 얘기를 하나하나 다 드리기는 좀 너무. 우리는 보통 사할린에 우리 한인들이 강제 이주로 갔다라고 많이들 생각하세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1897년에 러시아 인구조사 통계에 의하면 67명의 자발적 이주를 한 조선인들이 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이전에 이미 들어간다는 거죠. 한편 1920년 일본이 여기를 러일 전쟁 이후에 그 사할린 반도 남쪽을 차지한 이후에 여기에 이주자들에게 보조금을 주고 토지 제공 및 난방 시설을 구비해 줍니다. 왜냐하면 여기 자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자원이 석탄, 그 다음에 산림 자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자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주자들에게 혜택을 많이 준 거예요. 그래서 많이 건너갔습니다. 31년에 또 많이 건너갔어요. 자, 그러다가 37년에 소련에 강제이 될 때 이 사할린에 있던 분들도 일부가 중앙아시아로 건너가곤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는 강제 이주는 일제의 38년 이후 국가 총동원법이 제정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됩니다. 그게 가장 심했던 때가 44년이죠. 그래서 이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할린에 강제 이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기 고향마을에 계신 분들이 이때 강제 이주로 가신 분이냐? 그렇진 않아요. 강제 이주로, 그러니까 징용으로 가신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그 처음에 사할린 넘어갈 때 이쪽 이때는 아직 강북한이 갈라지지 않았을 때인데요. 남쪽에서 많이 건너가셨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은 제주도, 경상도, 전라도 분들이 많이 가셨습니다. 특히 제주도 분들이 많이 가셨어요. 일하러 가셨네요. 일하러. 자, 그러다가 1944년 8월 11일 날 일본이 전쟁에서 패하기 약 1년 전쯤에 이 사할린에서 석탄이 계속 나오는 걸 연합군이 알았던 거예요. 그 연합군이 사할린에 상공에 떠가지고 석탄을 실어 나오는 배들을 계속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석탄을 실어 못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 안 되겠다. 더 이상 사할린에서 석탄은 안 되겠다 해가지고 탄광에서 일하고 있던 분들을 강제로 빼옵니다. 사람을 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을 이중징용이다라고 합니다. 당시 징용으로 끌려왔던 많은 분들 포함해서 탄광에서 일하신 분들이 약 3,000명이 다시 일본 본토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때 이분들이 어디로 가느냐? 큐슈, 남부, 후쿠오카, 나가사키 등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중에 약 1,000명 정도는 가족이 있어요. 가족이. 근데 또 나온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바로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시마 탄광에 어떤 분들이 갔느냐? 바로 사할린에 가셨던 분들이 마지막에 갔던 것이 바로 이 하시마 탄광입니다. 이 영화가 좀 너무 좀 오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영화. 군함도 영화는. 그 당시에 이 사할린 동포들의 가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모집을 했고요. 그 다음에 트럭에 실어서 사할린의 탄광에 끌고 갔습니다. 이걸 잘 못 넘겨서. 그래서 이 사할린은 아주 독특합니다. 고려인들하고 약간 결이 다른데요. 그러니까 과거에 러시아가 관할하고 있던 지역이죠. 그러니까 러시아어를 쓰고 있다가 일본이 들어와서 일본어를 씁니다. 거기다가 우리 조선 사람들은 한글을 쓰죠. 세 개 언어를 같이 쓰는 지역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아까 여기 진샤와 유키 이게 일본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 세 가지 언어를 동시에 쓰고 계십니다. 이분들이. 자, 그런데 이제 해방이 됐어요. 해방이 됐으면 당연히 고국으로 들어올 줄 알았는데 해방되기 직전에 1945년 8월 8일 날 소련이 연합군의 거의 끄트머리에 참전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소련이 사할린을 점령을 해버리죠. 그때 소련과 일본 사이에서 일본 사람들을 빼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이미 그때부터 해서 약 30만의 일본인 43,000명의 조선인이 살고 있었지만 일본 사람들은 다 빼갑니다. 최종적으로 56년에 남아있던 그러니까 일본 사람하고 다른 나라 사람하고 결혼했던 사람들까지 다 빼갑니다. 그런데 조선인은 완전 배제입니다. 한마디로 일본 일자가 조선인들 버리고 간 거죠. 그리고 러시아에서도 만약에 조선인들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면 여기에 사할린의 노동력이 상실되니까는 못 나가게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처합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이승만 정부는 반공정책에 투철했던 분이라 일본과 북한이 사할린 문제를 대화하자 아예 테이블 자체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할린 분들이 북한으로 많이 가셨어요. 남한으로는 못 오시고. 그래서
일본은 사할린 문제에 관여하지도 않고 도의적 책임도 이론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이 분쟁은 급격한 인구의 증가가 되니까 식량, 주택 문제 등으로 해서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이승만 정부는 아예 대일 교섭을 중단해버리고 그래서 공중에 붕 뜬 거예요. 이분들이. 결국 항구에서 기다리다 지쳐간 거죠. 자, 그러다가 1946년에 소련 정부가 야, 니네 어떻게 할 거야? 사할린 동포들한테 국적을 이야기합니다. 국적을 그때 나는 끝까지 국적을 가지지 않겠어 라고 했던 분들이 4,000명 지금도 계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국적을 가져버리면 국내에 들어오기가 어려울 거다. 나는 어차피 조선 사람인데 내가 왜 러시아 국적을 갖느냐 했던 거죠. 그러나 그 꿈이 깨지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러시아 국적을 취득할 수밖에 없었죠. 왜? 학교도 못 가지, 직장도 못 가지, 일상의 삶을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러시아 국적을 취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들이 사용했던 용어가 이거예요. 할아버지, 마가린, 이키마쇼. 한국어, 러시아어, 일본어 같이 공용으로 사용했던 분들이고요. 자, 이후에 이제 노력하게 되는데 그 노력하게 되는 것이 이 67년에 박노학이라고 하는 분이 그 처가 일본인이었어요. 그래서 건너와서 나는 비록 왔지만 사할린에 남아있는 내 친구들, 동료들, 그 많은 사람들을 내가 그냥 둘 수 없다 해가지고 명부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명부를 한국, 일본, 소련 정부에 다 줬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진전이 안 됩니다. 그러다가 1976년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당시 사할린의 오빌이라고 하는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자, 조선으로 갈 사람 모이세요 했더니 30루블을 지불하고 신청한 사람이 약 1000명이 너무 많이 온 거예요. 근데 이때 북한이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소련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당시 이 1000명이 넘었던 신청자들이 계속 출입국 관리사무소 앞에 시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소련 정부가 시위에 관여 앞장섰던 이 사람들을 포함해서 북한으로 바로 보내버립니다. 그 이후에 더 이상 국내로서의 귀환은 이분들은 머릿속에서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거의 술로 보내거나 아니면 귀환 얘기는 꺼내지도 못하고 살았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88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적십자가 나서면서 소련이 서울 올림픽에 참가를 하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급물살을 타게 되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 문제를 좀 같이 해결해 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85년대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 있고 나서 이제 그럼 하자라고 해서 89년도에서 95년까지 약 7,000명의 사할린 동포들이 고향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000년도에 처음으로 국내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때 뭐 경북, 고령, 안산 등등등 여러 지역에 현재 대한민국 24개 지역에 사할린 동포들이 와서 살고 계신데 우리 안산은 우리 지자체에서 땅을 내고요. 원래 처음에 이분들이 서울로 가려고 했는데 서울이 노해버렸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래서 우리 안산시에서 당시 그 송땡땡 시장님이셨는데 동포들이 땅을 내놓으셨고 이 아파트를 지어준 건 일본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적십자사가 가셔가지고 이 아파트를 다 지어주셨고 그 안에 들어가는 가구 다 일본 적십자가 해줬습니다. 말이 일본 적십자지 사실 그 뒤에 일본 정부가 있었던 거죠. 현재는 이분들이 그 국가에서 그 생계비를 지원받고 있고 의료보험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영주 귀국할 때 이 조건이 참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1945년 8월 15일 이전 사할린 이주자 또는 사할린 출생자 또는 러시아 국적이거나 무국적자 그리고 한 세대에만 영주를 가능하게 한 거예요. 가족이 동반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대부분이 65세 이상 고령자들만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족 동행이 안 되다 보니까는 한 아파트에 2인 1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부부가 같이 살아있으면 가장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혼자는 안 된다고 하니 황혼 결혼을 하신 경우도 있고요. 또는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짝을 이루어서 들어와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중간에 많이 돌아가셨고 또 한국에서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또는 자식들이 보고 싶어가지고 다시 사할린으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의 사할린 동포들을 위한 아파트가 우리 고향마을 아파트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돌아가시거나 빈 자리가 생기면 타 지역에 있던 이 사할린 동포들이 이제 고국으로 들어오십니다. 이쪽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최근에 사할린에서 다시 고국으로 들어오실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마지막 순간 내 묻힐 곳은 고향 땅이다라고 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가장 큰 고민은 자식들을 두고 온다는 그게 가장 큰 아픔이에요. 이제 그 고향 마을에 가시면 이 강로와 아까 그 일본에서 하셨던 그분의 이렇게 형상이 있고 이걸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여기가 이제 한대학역이면 이렇게 광장이 있고 나오시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따가 가서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2000년도에 사할린 동포들이 우리 안산에 들어올 때 현수막입니다. 현재 모습이고요. 이분들을 위해서 뭐 어쨌든 지역사회에서 좀 다양하게 이분들을 그 위로하는 행사들을 하고 있긴 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지금 아파트에 들어가기가 또 행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가 정신없이 막 달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좀 서로 이제 대화도 좀 하고 했어야 되는데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죄송하고 이제 현장을 둘러보면서 또 못한 이야기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